어머니, 솔직히 장례비 부담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경황이 없으셔서 저희가 미리 부담한 비용 정산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수빈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난 이 장례식장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전에 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수빈은 그런 제 표정을 의식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인 거 아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나중에 감정 상하기 전에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조용한 분위기, 남편의 영정사진을 등지고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리를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를 내봤자 뭐하나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진호가 조용히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가고 남은 밤의 빈소에서 진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 문제도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피스텔 말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명에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뭐 따질 이유도 없잖아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에 필요한 동의서와 인감증명 요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보단 재산이 먼저였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정현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현입니다. 제가 이토록 긴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그게 가장 괜찮은 인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젊을 땐 그런 삶이 곧 미덕이라 여겼고, 나이가 들어서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선택을 눌러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익숙함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족쇄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교직에 있었던 적도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오롯이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최동근 씨와는 25에 결혼했고 가진 것도 없던 두 사람이 반찬값 아끼며 장만한 신혼집에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서러운 날도 많았고 기쁜 날도 있었지만 어쨌든 두 아이를 키워냈고 큰 병치레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부터 몸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신문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거나 어디에 뒀는지를 잊는 일이 늘어났죠.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누구나 겪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저를 향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된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분명히 생소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고 제가 아무리 나야 당신 아내 박정현이야 라고 말해도 남편은 갸웃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은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병원에 바로 데려갔고 몇 차례 검사를 받고 난 뒤 의사에게 들은 말은 참혹했습니다.
치매가 의심됩니다.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판단력, 언어 기능에도 점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치매라는 단어에만 꽂혔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었는데 이제 제 집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후로는 하루하루가 시험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저를 잊어갔고 저에 대한 믿음도 우리 사이의 추억도 하나씩 벗겨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을 보고 이거 누가 차린 거냐며 화를 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밤중에 불을 켜고 이불을 걷어내며 지금 회사 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녁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걸 붙잡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감당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며 달래고 당신이라고 부르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을 조금씩 침식해가는 괴물이었습니다.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점점 더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보는 건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어떤 고통보다도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나빠졌고 저 혼자 돌보는 것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먹여야 했고 식사도 넘기지 못할 때가 많아졌으며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자고 거실을 배회했습니다. 불을 켜놓고 자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나날이 반복되면서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로요. 오랜 시간 어머니의 돌봄을 받은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야, 내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엄마 혼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인데, 간병인을 쓰려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에 절은 듯 무미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요즘 사정이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도 많고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엄마가 정부 지원 같은 거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당장 다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조금만이라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그저 우리도 바쁘다는 현실적인 계산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마음만 상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날 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거친 숨을 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젠 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더는 어렵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젊은 시절 온갖 풍파를 함께 버텨낸 제 사람이고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밥을 떠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은 누구보다 제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돌보기 위해선 저 자신도 버티는 게 우선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손이 많이 가게 될 테니 저도 일을 나가야 했고,
간병인을 쓰려면 당장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땐 미처 다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던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문을 여는 일이 제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한 평생을 살아온 집을 놓는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파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 안에 스며든 세월과 추억, 그리고 남편과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떠나보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제 삶을 지탱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중개사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락 주신 분 맞으시죠? 박정현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두고 마음을 다잡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친절하게 매물 접수부터 시세 설명까지 조목조목 짚어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재개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몇 년만 버티면 값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시세로도 꽤 나오는 편입니다. 재개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네요.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제 말투가 단호해지자 중개사는 제 표정을 한번 바라보더니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골목의 나무 벤치, 오래된 슈퍼 간판, 어린 시절 아들이 놀던 놀이터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는 일이 현실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현님 집 보러 온 분 계세요. 조건도 괜찮고 바로 계약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창밖 풍경, 부엌 창으로 스며드는 햇살, 남편이 앉아 졸던 의자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는 결심한 듯 청소기를 돌렸고 유리창을 닦았고 낡은 커튼을 걷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이란 게 이런 걸까요? 억지로라도 담담한 척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며칠 뒤 계약은 바로 성사되었고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구는 대부분 처분했고 가져갈 만한 짐은 몇 개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 오래된 밥솥, 제가 아끼던 찻잔 세트, 그리고 남편이 젊은 시절 선물해준 낡은 라디오까지 모두 조심히 박스에 넣었습니다. 짐을 싸던 그날 저녁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진호야, 엄마 집 정리하고 오피스텔로 옮기려고 해. 시내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남은 게 있어서 거기서 지낼 거야. 갑자기요? 아니, 집을 판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에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돌보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간병인도 필요하고 엄마도 일할 준비해야 하고 이제 이 집은 유지할 여유가 없어. 그렇게 결정했어.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재개발되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는데. 진호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며 간병비며 엄마가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래. 이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들은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 속엔 불만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남편의 약통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고 저 역시도 버틸 여력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피스텔로 이사한 첫날, 방은 아주 작고 단출했습니다. 싱크대, 작은 테이블, 침대 하나로 가득 찬 15평짜리 공간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큰 공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한눈에 다 보이는 공간. 그 안에서 저는 조용히 커튼을 달고 식탁보를 펴며 새 삶을 준비했습니다. 며칠간은 아슬아슬하게 버텼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첫날들, 작은 주방에서 밥을 차리고 간이 의자에 남편을 앉히고 약을 챙기고 간병인을 구할 비용을 따져보며 저는 매일 계산기만 들여다봤습니다. 잠시나마 정리된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헝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저를 바라보며 어렴풋이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어느새 예전의 그 톤이 아니었습니다. 낮게 깔린 숨결, 흐릿한 눈빛, 그리고 대꾸 없는 말들이 이젠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아들 부부가 함께 오겠다고 해서 미리 반찬을 몇 가지 해두었습니다. 남편은 간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자고 거실을 서성이더니 오전 내내 지쳐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에서 된장을 퍼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서로 상처 주는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점심이 지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빈이 앞장서 들어왔고 진호는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심드렁했습니다. 수빈은 오피스텔 내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좀 너무 좁지 않으세요? 아버님 모시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해 보이는데요. 저는 밥상을 차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관리하기는 편해. 작은 공간이니까 오히려 덜 힘들어. 모든 게 한눈에 보이고. 진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수빈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조심스럽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계속 어머니가 혼자 돌보시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건강이 걱정되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빈은 물끄러미 저를 보더니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무엇이 제 가슴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수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전문 시설이 있으니까 간호사들도 있고, 혹시 밤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조치할 수 있고요. 어머니는 그동안 못 하셨던 일도 좀 하시고요. 솔직히 이젠 어머니도 편해지셔야 할 나이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뉘앙스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짐이 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빈아, 요양원 보내는 건 내가 죽기 전에 절대 못할 일이야. 밤에 몇 번이고 깰 때마다 나를 찾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라고? 내가 편하자고?
진호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도 안 하고 집 팔았다고 화났던 거 알아. 그래도 진호야, 그건 엄마가 오래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야. 아버지 간병 비며 내 부담 안 주려고 내가 감당한 거야. 수비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으로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 속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람에게 말이었죠. 혜순아, 너 말이 맞았어. 결국 자기들 살기 바쁜 거야. 기대는 내가 바보지. 혜순은 한숨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정연아, 너는 집 팔면서도 끝까지 애들 걱정했잖아. 오피스텔로 옮기고도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그거 아무나 못해. 너 이제 너한테도 조금은 정직해야 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혜순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만큼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날 새벽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남편은 그날 밤에도 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결국 방 안에 실내를 했고 저는 피곤해 절어 손에 쥔 수건을 힘없이 놓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오피스텔 안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울음이 방 안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떠나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기억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밥숟갈을 들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양말을 신겨주려 하면 손으로 밀쳐내기 일쑤였고 이름을 부르면 멀뚱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에 남아있던 마지막 흔적마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오랜 시간 침묵하더니 느닷없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식은 없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배를 10달 채워넣고 함께 손잡고 자전거 태워보내던 그 아들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었습니다. 아니, 아들이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라디오를 켜고 작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습니다. 낡은 라디오는 여전히 잡음 섞인 음악을 흘려보냈고 저는 그것을 들으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무너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아직 이 사람의 아내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였습니다. 잠에서 겨우 눈을 뜨고 나니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끓이는 주전자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신음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불이 나게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들어 119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도 못했지만 다행히 구조대는 빠르게 도착해 남편을 응급실로 옮겨주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대기하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몇 시간이었습니다. 벽시계를 바라보며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직은 안 된다고. 아직은.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의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분께서 폐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셨고, 혈압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치매로 인한 전신 쇠약도 심해서 지금으로선 위독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다리가 떨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 산소 마스크를 낀 남편은 조용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남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거의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남편의 눈빛이 저를 알아보는 듯 했고 입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까이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정연이야. 당신 아내. 남편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웠어.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 그 말을 남긴 채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심장 모니터가 멈췄고 병실 안은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들어왔고 의사가 시계를 확인한 뒤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만 끝없이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나도 고마웠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며칠 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직장 동료, 이웃들,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 온 친척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멍하니 빈소 의자에 앉아 조용히 분향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은 젊었을 적 사진이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제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문객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오후 며느리 수빈과 종이에 뭔가를 적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장례 절차 관련 내용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지만 수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장례비 부담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경황이 없으셔서 저희가 미리 부담한 비용 정산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수빈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난 이 장례식장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전에 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수빈은 그런 제 표정을 의식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인 거 아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나중에 감정 상하기 전에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조용한 분위기, 남편의 영정사진을 등지고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리를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를 내봤자 뭐하나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진호가 조용히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가고 남은 밤의 빈소에서 진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 문제도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피스텔 말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명에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뭐 따질 이유도 없잖아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에 필요한 동의서와 인감증명 요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보단 재산이 먼저였구나. 결혼 초기에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좋은 곳으로 나가라고 잠시 살라고 빌려준 제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꺼내어 천천히 찢었습니다. 단정하게 접힌 종이는 찢어지는 순간 마치 저의 오래된 환상도 함께 찢겨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진호가 당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지금도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야. 진호는 말없이 입을 다물고 섰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나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향을 다시 한번 피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에 고마워라는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제 삶을 지탱하는 전부였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해가 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조용한 공기, 그리고 남편의 낡은 라디오만이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장례식장에서 주고받았던 차가운 말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이기심.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짓눌렀지만 이제는 이 집조차 제게는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냈습니다. 다가오는 달엔 여기에 있지 않을 거라 다짐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자 저는 바로 동네 부동산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오피스텔과 그리고 하나 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까지도요. 결혼할 때 잠시 들어가 살라고 했던 제 소유의 작은 아파트. 그 집이 이제는 제게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이 더는 제 품 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집도요? 아드님 댁도 내놓으시는 거예요? 중개사의 목소리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두 채 다 내놓아 주세요. 하나는 오피스텔이고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시세대로 하셔도 되고 조금 빠르게 팔릴 수 있다면 조정해도 괜찮아요. 며칠 뒤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내놓다니요? 우리 사는 집도요? 그래, 엄마가 가진 집들 다 정리하려고 한다. 너희도 이젠 나가야 할 때다.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우리 이사할 데도 없고 인테리어도 다 했고. 그 집은 원래 너희가 영원히 살라고 준 집 아니야. 결혼할 때 잠시 들어가 살라고 했던 거잖아. 돈 모을 동안만이라고 했고 계약서도 내 이름으로 바꾼 적 없어. 기억 안 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진호와 수빈가 뭐라 얘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이내 수빈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면 저희도 큰일이에요. 애들도 있고요. 인테리어에 얼마를 썼는데. 그러니까 내 집에다 왜 너희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했니? 누구한테 허락이라도 받았니? 나중에 말이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니니? 넌 처음부터 내 사람 아니었어.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 장례식장에서 했던 행동들 다 잊지 않았다. 이젠 끝내자. 수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뭐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한텐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당장 나가. 2달의 유예는 줄게. 그 이상은 없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끊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이상하게 후련해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끈이라는 것도 결국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안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떠나려고 해요. 당신 없는 이 집은 너무 커요. 너무 무거워요. 이제는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요. 우리 둘만의 평범했던 그 시절 기억하며 조용한 데서 지내볼게요. 며칠 뒤 계약이 모두 성사되었고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친구 혜순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 조용한 시냇물이 흐르고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작은 집. 방 2칸, 부엌 하나 그리고 볕이 잘 드는 마루가 있는 그곳은 남편과 처음 살았던 신혼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혜순이는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내리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연아 잘 왔다. 잘했어. 이젠 우리 삶 살아보자. 텃밭 한쪽에는 상추 모종이 자라고 있었고 혜수는 직접 키운 고구마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다운 온기가란 이런 것이구나 느끼며 말입니다. 이제 아침이면 직접 물을 주고 삽질도 하고 땀을 흘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봤을 땐 초라한 삶일지 몰라도 저는 여기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은 고요한 저녁마다 창밖 하늘을 보며 되새깁니다. 그의 마지막 말, 사랑해, 고마워를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말합니다. 여보, 나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보려 해요. 언젠가 다시 그와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오면 떳떳하게 웃으며 말할 수 있도록요. 새벽녘이면 바람이 찹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의 아침 공기는 한여름에도 조금은 서늘하고 코끝을 간지리는 풀냄새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작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텃밭에 물을 줍니다. 물줄기가 땅 위로 퍼지면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혜수는 늘 먼저 일어나 감자를 삶고 저는 그 곁에서 대파를 다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혜순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연아 너는 이제야 너 같아 보여.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걸 버티고 이 자리까지 온 제 자신이 조금은 기특하고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혜순과 함께 시골 장터에도 나가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마을 방송에서 틀어주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김장하는 날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은 마루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아침마다 사진 앞에 앉아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 오늘은 감자가 아주 잘 자랐어요. 당신 좋아하던 그 작은 알감자 있잖아요. 곧 쪄줄게요. 그 말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게 이렇게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늦게야 배운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그 말, 사랑해, 고마워. 그 한마디는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 전부를 견디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제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도 때때로 진호와 수빈의 이름이 휴대전화 화면에 뜨곤 합니다. 한동안은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문자도 자주 도착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집 한 채만이라도 넘겨주세요. 형편이 진짜 어렵습니다. 애들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외면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제가 줄 수 있는 사랑 이상의 것을 요구했고 제가 더는 견딜 수 없는 곳까지 밀어붙였다는 거리요. 이젠 제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외면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저는 이 나이에 배운 겁니다. 혜수는 그런 제게 늘 말합니다. 정연아, 이제 너는 너만 생각해도 돼.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잖아. 이젠 진짜 너를 위해 살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여보, 나 이제 나를 위해 살게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나 잘 살아볼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별이 참 밝았던 밤. 시골의 밤하늘은 서울의 하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도 많은 별들이 하나하나 빛나고 있었고 고요한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그땐 내가 먼저 당신 알아볼게요. 이번엔 내가 먼저 손잡을게요. 그 말이 허공을 맴돌고 별빛은 창문 너머로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미련도 후회도 없이 아주 단단한 평안 속에서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나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진지한 얼굴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지훈이가 지금 무슨 말 했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 돈 가져갔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맑은 눈동자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제요. 엄마랑 아빠가 방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들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결코 자기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돈을 훔쳤다는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지훈아,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응, 할머니가 돈 안 준대. 근데 그 돈이 우리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심히 눕혀 재우는 척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마루 한복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정혜수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말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나 자신조차 잊고 살았고 또 어떤 날은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듯해서 숨죽여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고 싶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누군가는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평탄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을 갓 넘기고 시장통에서 일하던 남자 사람 하나를 만나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 그러니까 제 평생의 동반자였지요. 여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오래전에 떠난 사람이지만 한때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림을 시작하고부터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기에 아이들을 낳고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종이 박스를 줍고 시장 바닥을 쓸고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때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공사판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고 결국 그 사람 보내고 나니 제 인생 절반이 툭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밥이 없어 김치를 얹은 흰 쌀밥조차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두 아이만은 굶기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큰아들 정민우, 딸 정다인, 두 아이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고 그 아이들도 모자람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그들이 끝까지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 줄 거란 보장은 없다는 걸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는 손주였습니다. 남편을 보내고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민우가 결혼하고 낳은 아이 그 손주 녀석이 제 마음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정지훈, 통통한 볼살에 해맑은 웃음을 짓는 그 얼굴만 봐도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로 인해 제 인생의 균형이 다시금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윤선이가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며 눈물을 보이며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보는 것도 부족했는데 매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고 민우도 당장 방법이 없다 해서요. 딱 몇 달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몇 달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훈이 돌보면서 쉴 방 하나는 만들어놔. 나도 사람인데 쉬는 공간은 있어야지. 그럼요. 어머니, 방도 다 정리해놨어요. 냉장고에도 반찬 꽉 채워놨고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민우도 전화로 여러 번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짐을 꾸릴 때는
마치 잠깐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가까이 지낸 적이 별로 없어 걱정도 됐지만 지훈이 생각에 마음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짐도 많으실 텐데. 됐다. 됐어. 내가 택시 타고 갈게. 손주 얼굴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속엔 그간 참았던 설움, 기대, 불안까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 가방을 들고 민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맨발로 뛰어나와 제 무릎을 덥석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랑 신나게 놀자. 아들 민우는 짐을 들어주며 방으로 안내했고 선희는 냉장고며 침구며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딱히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려가 느껴졌고 저는 잠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겪게 될 긴 고단함과 외로움, 그리고 배신의 전조였습니다. 지훈이를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리고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낮잠을 재우고 다시 놀아주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사이사이로 집안일이 조금씩 제게로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처음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청소기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허리도 안 좋아서. 알았어. 그 정도야 뭐. 그렇게 시작된 집안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마트 장보기, 반찬 준비, 빨래 정리, 심지어 민우의 와이셔츠 다림질까지. 처음엔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집안이 깔끔하면 좋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손을 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무덤덤한 일상처럼 변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사라졌고 부탁은 명령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지훈이와의 하루가 고되긴 했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겪는 불편함쯤은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눈을 떠 조용히 방을 나섰고 부엌에 불을 켜자마자 조용히 밥솥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 미리 채워두었다던 반찬은 생각보다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훈이 입맛에 맞게 죽도 끓이고 어른들 반찬도 간단하게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늘 아침이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다리에 턱 안겨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 얼굴 하나에 온종일 힘든 것도 잊혀졌습니다. 할머니, 작은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고사리같이 쥐는 느낌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시절엔 자식들 키우느라 이렇게 아이 하나하나를 눈에 담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젠 지훈이의 미소 하나, 베넷 냄새 하나까지도 저에게는 삶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 선희는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바쁘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이 촉박할 때면 가끔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로 뛰쳐나갔고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며 문을 닫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꼭 자리 잡으면 그때는 어머니 좀 쉬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선희 얼굴엔 늘 피곤이 가득했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눈에도 보였습니다. 아들 민우는 밤늦게야 퇴근했고 제가 준비한 밥을 허겁지겁 먹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엄마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필요한 존재로 여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지훈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일은 제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돌면 이웃 주민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손주가 아주 할머니 껌딱지네. 그게요. 제가 너무 예뻐 죽겠어요. 아침마다 저만 찾는답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조용히 쓸쓸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저를 찾는 게 어쩌면 이 집에서 제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나면 민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고 선희는 안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니 조용히 책을 읽거나 지훈이의 사진을 정리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거실에서 지훈이 사진첩을 넘기고 있는데 선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이번에 생일잔치 때 쓸 사진 말이에요. 혹시 사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요. 그래, 그것쯤이야. 내가 예쁘게 골라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고맙게 여긴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선희는 몰랐을 겁니다. 지훈이의 생일잔치 날이 다가오자 저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사진을 고르고 축하 메시지도 준비하고 직접 쓴 손편지도 꺼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선희와 민우는 준비에 바빴고 저는 묵묵히 제자리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할머니, 이모 왔다. 지훈이가 또렷하게 발음을 하기 시작하던 그 시기, 아이는 저만 보면 방긋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좋아? 으이구, 착해라. 그 아이의 품 안에서 하루의 지친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초반 몇 주 동안은 선희도 종종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민폐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 어머니께 이런 부탁 드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선희야, 그런 소리 말어. 나는 지훈이만 곁에 있으면 돼. 집안일 좀 거드는 게 뭐 대수라고. 정말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그리고 그게 가족이라면 더더욱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건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게 새로웠기에 나도 저들도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조심스러움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지고 당연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싱크대에 쌓여 있는 그릇들,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냉장고 속 반찬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는 등 뒤의 기운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낌이라는 건 언제나 먼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거리감이 앞으로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방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달빛이 스며들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 제가 사는 게 맞는가 아니면 단지 머무는 것뿐인가. 조용한 외로움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저를 집어삼킬 만한 고요한 그림자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선희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지훈이 오늘 아침에 씻기고 새로 옷 갈아입혔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훈이야 매일 갈아입히고 씻겨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응, 자고 일어나자마자 씻기고 갈아입혔어. 왜? 아,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좀 나서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냄새 난다는 식의 지적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젖병 세척 브러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지훈이를 보기로 했을 땐 분명 그랬습니다. 잠깐만, 정말 몇 달만 부탁한다고.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면 바로 보내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졌고 어느새 지훈이 돌봄은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면 설거지가 쌓였고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걸 당연히 제 몫으로 넘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세탁기에 돌려놓은 거 그냥 빨래 건조대에만 널어주세요. 저는 이따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뭐 그 정도야. 그날따라 비가 와서 실내 건조대를 꺼내야 했습니다. 민우의 와이셔츠며 선희의 블라우스까지 빳빳하게 말려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도우려고 한 일인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남의 집 가사도우미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민우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엄마 다녀왔어. 한마디 건네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놓아도 그냥 앉아서 한 숟가락 뜨고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희는 더 심했습니다. 예전엔 적어도 퇴근 후에는 웃으며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저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방 안으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선희야, 저녁은? 저 안 먹을게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그래도 반찬 많이 했는데 조금이라도 먹지 그러니. 괜찮아요. 어머니 드세요. 그 말투는 분명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벽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은 조심스럽지만 태도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었고 저는 그 미묘한 틈에서 하루하루 외로움과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냉장고에서 제가 만든 반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불고기며
계란말이,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하나하나 용기에 담아 두었는데 며칠 후 열어보니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고 반찬은 손도 안 댄 채로 상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훈이 먹일 생각에 소금기도 줄이고 부드럽게 만든 반찬들인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선이야, 냉장고에 있는 반찬 너무 오래돼서 상했더라. 왜 안 먹었니? 아, 그거요? 지훈이가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거의 안 먹더라고요. 그럼 너희는 저희도 요즘 계속 회식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괜히 어머니 힘들게 했네요. 회식, 회식.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하루 건너 하루가 회식이었습니다. 아니면 다이어트 중이거나 입맛이 없거나 무엇이 되었든 제가 만든 음식은 외면당했습니다. 그 어떤 핑계보다도 냉장고 속에 버려진 반찬들이 제게 말해주는 진심이 더 뼈아팠습니다. 민우야, 요즘 밥맛 없어? 그냥 회사에서 먹고 와서 그래.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서조차 미안함이나 배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라는 투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방 안에 홀로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제 발자국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 공간에서 문득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힘들지 않느냐는 눈빛 하나 없이 당연한 일처럼 다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 보며 지내는 게 당연하고 빨래하고 반찬하고 청소하는 게 자연스럽게 된 듯한 그 일상에서 저 혼자만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제가 그 집에서 존재감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예방접종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선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내일 지훈이 소아과 예약되어 있어요. 시간은 오전 11시예요. 제가 회사에서 빠질 수 없어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나 혼자 데려가야 하니? 네. 어머니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은 결국 알았어였습니다. 병원까지 왕복 1시간 거리였고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유모차, 짐가방, 백신 접종 뒤 앓는 아이까지 돌아오는 길, 제 다리는 떨리고 눈물은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말은커녕 지훈이는 당연히 할머니랑 다녀왔겠지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그냥 흘러나오는 눈물을 조용히 받아내며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인지, 그저 아이 돌보는 사람인지, 가사 도우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점점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심한 냉담함이 결국은 더 큰 충격의 서막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훈이는 낮잠에서 막 깨어나 비몽사몽한 얼굴로 저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처지고 평소처럼 장난감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가 제 무릎에 다가와 툭 안기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나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진지한 얼굴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지훈이가 지금 무슨 말 했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 돈 가져갔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맑은 눈동자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제요. 엄마랑 아빠가 방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들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결코 자기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돈을 훔쳤다는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지훈아,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응, 할머니가 돈 안 준대. 근데 그 돈이 우리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심히 눕혀 재우는 척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마루 한복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와 민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고 밥을 퍼주고 물잔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두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선희는 피곤한 얼굴로 반찬 하나 집어먹더니 그대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방에 들어가 쉴게요. 회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려요. 그래, 푹 쉬쉬어. 대답은 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제가 이 집에 와서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씻기고 밥을 짓고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하루 종일 제 시간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이 돈을 훔쳤다는 말이었다니. 그들이 제게 품고 있는 진짜 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니.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얼어붙은 듯한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엔 사람 마음이 참 조용해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리며 일부러 선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희야, 요즘 회사는 좀 어때? 뭐 그냥 그래요. 정신없죠 뭐. 민우는? 민우도 뭐 회사에서 바빠요. 말이 짧아졌습니다. 말투는 점점 무심해졌고 제 물음에 대답하는 것도 귀찮다는 듯한 느낌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고는 은근슬쩍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훈이가 어제 이상한 말을 하더라. 순간 선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떤 말을요? 글쎄, 내가 너네 돈 훔쳐갔냐고 묻더구나. 그 말에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은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애가 무슨 말을 그렇게 애들은 이상한 소리 잘해요. 지훈이는 그런 애 아니야. 괜히 그런 말 쉽게 할 아이도 아니고.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지훈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요. 그 말은 얼핏 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들렸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섞여 있는 불안, 초조함, 그리고 은근한 당혹감. 선희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전화할 때 문득 닿는 단어들, 선희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퇴근 후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젠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저를 들인 건 손주 돌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돈이라는 두 글자가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의심 하나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혹시 제 통장이나 제 집, 혹은 제 이름으로 뭔가를 꾸미려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말 한마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온 진심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정함 뒤에 감춰진 탐욕,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속셈. 저는 더 이상 눈 감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지훈이가 했던 말, 선희의 당황한 표정, 민우의 말수 줄어든 태도, 식탁 위에서 사라진 고마움과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의 저라면 이런 생각을 버렸을 겁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건 스스로에게 비수를 꽂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저를 무시하거나 고마움을 잊은 게 아니라면 그보다 훨씬 깊고 추악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지훈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놀아줬습니다. 선희와 민우가 퇴근에 들어왔을 땐 웃으며 맞았고 저녁상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제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도 선희와 민우는 퇴근 후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이는 일찍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 앞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아예 보험을 하나 더 넣는겨. 어때? 이번엔 수익자를 확실하게 우리 이름으로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지난번처럼 몰래 진행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보험이든 대출이든 서류만 조용히 처리하면 돼. 서명만 받아내면 돼.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 요즘 유난히 조심하셔.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돌려받을 수 있게 구조 짜면 돼. 친정 언니한테도 물어봤더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다리 힘이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시 안방 앞으로 조심히 다가가 핸드폰을 문틈 아래로 살짝 밀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핸드폰이 수건처럼 문틈을 뚫고 들어가게끔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멍해져 있었고 심장은 귀에 닿을 만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 안에서 다시 말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부 떼야 하는데 그거 들키면 끝장이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머님 인감도장을 슬쩍 찍어 놓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지? 응, 서랍에 있어. 근데 그걸 쓰려면 신분증도 필요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보험부터 먼저 진행하는 게 낫겠어.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바로 그 손주를 둔 부모가 저를 대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온전히 수단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돌봐주는 사람, 밥해주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 돈을 가져다 줄 수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함께 웃고 밥 먹고 말 섞었던 시간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저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회수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밀어 되돌려 받은 그 기계 안엔 이제 제 삶을 지킬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쾌함, 배신감, 수치심, 그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저는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도 지켜야 한다. 더는 참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조용히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얼굴엔 평소와 같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선이야, 혹시 이번 주에 병원 예약 잡은 거 있니? 아니요. 왜요, 어머니? 아니, 나도 건강검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시구나. 그럼 같이 병원 가실래요?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그 말에 선희는 살짝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조용히 집을 나와 근처 금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떠난 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등기부를 발급받았고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내역과 대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기지 않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하나, 수익자는 정민우, 그리고 대출 상담 이력이 하나, 담보는 제가 거주 중인 구형 단독주택, 상담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다시 묻고 확인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대출도 모두 제가 전혀 모르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며느리 윤선이의 서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대리 서명 요청이라는 항목이었고 그 아래에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함이라는 비고란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 간 신뢰.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그들이 함부로 더럽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몸이 으슬으슬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분노라는 걸 가슴 깊이 품은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함부로 터뜨리진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차분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일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를, 이 집을, 제 삶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를. 그날 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이는 소파에 누워 만화책을 넘기고 있었고 민우와 선희는 각자의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퍼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오면서도 속으로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저녁을 먹이자 아이는 별말 없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에 남았습니다. 조금 후 민우와 선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된장국 진하네요. 맛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진하게 끓여봤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서랍장에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 손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 아예 보험을 하나 더 넣는 게 어때? 이번엔 수익자를 확실하게 우리 이름으로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지난번처럼 몰래 진행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보험이든 대출이든 서류만 조용히 처리하면 돼. 서명만 받아내면 돼. 거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국자에서 떨어지는 국물 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선희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지 말 좀 해봐라.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지금 귀로 직접 들은 말을 내가 보험 서류에다 내 이름 박아넣고 내 집으로 대출 상담까지 받은 게 오해야? 어머니, 저희가 그냥 잠깐 너무 힘들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 힘들면 사람 하나 팔아먹어도 되는 거냐? 민우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영거푸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조차도 저에게는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뒤늦게 선희도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우가 아니라 다 제가 하자고 했어요. 보험도, 대출도 제가 불안해서. 그래. 내가 하자고 했든 민우가 동조했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너희 둘 다 내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는 거야. 선희는 눈물을 흘렸고 민우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는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식은 연민이 발끝에서부터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지훈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어. 그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온 거였어.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죄송해요. 그래.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대신 너희에게 남겨줄 거 이제 하나도 없다. 어머니 정말 용서 못하세요?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끝나야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야. 그 말과 함께 저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몇 벌의 옷, 세면도구, 필요한 서류 몇 장만 챙겼습니다. 여느 여행길 짐처럼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란 듯 외쳤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이 밤에 짐을 싸면 어떡해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지훈이는 내 손자야. 앞으로도 볼 거다. 하지만 너희 둘은 내 인생에서 지웠다. 선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번 다시는 어머님 앞에 서지도 않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그 말 기억해. 두 번 다시는 내 인생에 발들이지 마. 다시는 절대. 그 말과 함께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지훈이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거짓 미소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땐 진심만으로 안아줄 수 있게 제 마음이 정리된 뒤에 택시를 잡아 타고 도심을 벗어날 때까지 두 사람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제 손으로만 움직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고향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대문을 열고 마루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별은 참 밝고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던 그 시절처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잘했지? 이제 나 지킬 거야. 더는 안 빼앗기고 안 흔들릴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텅 빈 것 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편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 저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지훈이만은 지켜줄 것이다. 그날 아침, 저는 단 하나의 가방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 아들 집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을 땐 이 모든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2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감정의 깊이는 제 일생 어느 시기보다도 깊고 짙었습니다. 기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저기 담쟁이 덩굴 덮인 대문집이에요. 저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쥐어주고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고요히 놓인 항아리 몇 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돌보지 못한 텃밭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조차도 제 눈에는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흙 냄새와 나무 냄새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왔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먼지 쌓인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아들 집과는 달리 이곳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세월조차 제 향기와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숨결과 발걸음이 배어있는 공간이란 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첫날은 마당에 나가 오래된 이불을 털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선풍기며 커튼이며 전등까지 하나씩 닦아가며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던 아들 집에서의 밤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포근하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이 들릴 정도로 고요했지만 그 적막함이 이상하게도 저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익숙한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국을 떠먹으며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눈물 한 방울 허투루 흘리지 않으려 참고 또 참았는데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에 결국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고 있었을까?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이제는 과거를 물고 늘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저 자신을 소모시키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걸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계속 할머니를 찾아요. 연락 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다 이해해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엔 전화였습니다. 하루에도 2번, 3번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정민우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한동안 그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손가락 하나로 끊어내는 것조차 오래 걸렸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어머니께서 들으신 그 녹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해도 있고,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회유도 후회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로 때우려는 사과엔 진심이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진짜 사과는 말보다 행동에 있어야 하고 이미 늦었다는 것도 그들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어머님, 민우랑 제가 어머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지훈이만큼은 보게 해주세요. 지훈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지금도 제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꼭 지훈이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던 기억, 놀이터에서 그 아이가 저를 향해 손을 뻗던 모습이 떠올라 견디기 힘듭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할머니 하던 그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시 그들의 틈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다시 망가질 것입니다. 제 인생을 잃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지훈이를 기억 속에 두기로,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살아보기로, 전화기를 꺼두고 하루를 자연 속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운동도 다니고 근처 텃밭 하나를 빌려 상추며 깻잎, 고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흙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흙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 살아생전에도 우리는 자주 함께 텃밭을 일궜고 김장을 담그며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고요한 산자락 마을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적막했지만 점점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새벽녘 까치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에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이 고요한 삶이 저를 다시 숨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라디오 방송에서 사연을 받는다는 공지를 듣고 저는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제목은 내 손주의 한마디. 저는 사연 속에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통해 제가 겪은 이 상처를 알아봐 주었으면 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아왔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놓았고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과 멀어졌지만 제 자신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혼자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말끔히 빗고 평소엔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조심스레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어딘지 결연해 보였습니다. 지난 혼란과 분노, 그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그대로 비쳐 있는 듯 했습니다. 출입문을 열자마자 바람이 찬 기운을 실어 제 옷깃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팔로 품을 여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도심 외곽의 변호사 사무실. 예전에 남편 사망 당시 상속 문제로 잠시 도움을 받았던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가방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은행잔고 내역, 보험계약서, 통장 복사본 모든 재산의 증빙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이 모든 것을 제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지금, 저는 어떤 마음인지 설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저는 조용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이고 지고 장을 보고 아이들 학원비에 몇 천 원이라도 더 벌려고 새벽부터 일 나가던 그때, 그 모든 날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희생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땐 낯익은 비서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혜순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께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 변호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정 여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도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 변화, 손주의 한마디, 녹음한 대화 내용, 그리고 보험 가입과 대출 담보 시도까지.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감정도 억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젠 그 모든 상처가 피부 밑으로 내려앉아 차가운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녹음 파일을 재생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사무실 안에는 선희와 민우의 낮은 대화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부 떼야 하는데 보험이든 뭐든 수익자 이름만 잘 걸면 돼. 정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파일이 끝날 즈음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 여사님, 마음 많이 다치셨겠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요. 이젠 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더는 흐릿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련, 후회, 원망, 그리고 조금의 사랑마저도 이제는 흩어진 채로 저에게서 사라져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의 초안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후원하던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반을 기부하려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생전에 쓰고 남은 금액은 지역복지재단에 넘기고 싶어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죠. 부동산, 현금성 자산, 보험금 모두 나누어서 기재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해가는 동안 저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정리해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펜이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제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하고 서명한 뒤 정 변호사는 문서를 서류 봉투에 넣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사님의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시거나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젠 안 바뀔 겁니다. 이 결정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아실 테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웠습니다. 한참을 눈 감고 걸었던 길에서 이제야 눈을 뜨고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제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작은 방 안에 서류 봉투를 고이 넣어두고 저는 마루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혜순아. 잘했어. 이젠 정말 너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거야. 창문 밖으로 햇살이 마지막 불빛을 뿌리며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비로소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